하이 하이요, 안녕하십니까. 펄이 빛나는 밤 주퍼리 올시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보이는 라디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캠 킵니다잉. 안녕하시렵니까? 아, 가족과 싸우고 집에 왔다고요? 아니, 왜? 아니, 아이, 그렇군요. 예. 아, 오늘부터 이번에는 명절이 주말하고 하루도 안 겹쳐가지고 토, 일, 월, 화, 수, 그래가지고 목금을 연차 같은 걸 쓰면은 거의 한 9일 정도 놀 수 있는 그런 연휴더라고요. 네. 아무튼 잘 쉬고 계시죠? 저도 좀 오늘 쉬다가 그래도 너무 쉬는 것 같아가지고 라디오 좀 켜봤습니다. 오늘 9월 15일이고요. 밤 8시 58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페 통해서 명절 사연하고 좀 받아봤는데 이게 명절 사연만으로는 2시간을 채우기에는 살짝 부족하게 와가지고 제가 저번 회에 예고했던 쌉손의 사연까지 붙여가지고 명절 사연 읽고 쌉손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쌉손의 사연은 뭐냐면은 그 살면서 손해보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어떤 손해를 받는지 뭐 그런 사연들 읽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그럼 명절 사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저는 동갑내기 사촌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주 어릴 적부터 부모님들 간의 왕래가 잦다 보니 서로 형제라고 할 정도로 친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명절이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3355 모이면 저희를 두고 비교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키가 누가 크네, 더 살이 쪘네, 중고등학교 때는 누가 공부를 잘했네, 또는 신체를 비교하는 말씀들, 어디를 성형해야 하겠네, 대학생 때는 누가 어느 대학을 갔네, 취업을 누가 더 잘했네, 직장인 때는 누가 더 부모한테 효도하네, 돈을 누가 더 버네, 직장을 누가 더 잘 갔네, 등등등.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명절 상황이지만 서로 친구 겸 사촌인 저희에게는 그 순간 싸해지면서 서먹해지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가끔은 명절에 만나서 대판 싸우기도 합니다. 어른들은 재미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저희에겐 불편한 자리가 되어버렸네요. 이번 추석에는 모두에게 즐거운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발 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요즘도 이런 얘기를 하는 곳이 있군요. 요즘 항상 그 뭐 가족들 명절 때 친척들 만나면은 무슨 막 정치 얘기를 해서 뭐 싸웠느니 아니면은 뭐 이런 거 뭐 시집 언제 가니 뭐 취업 어떻게 되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동안 뭐 막 현수막도 붙고 그랬었거든요. 명절 때 그런 거 이제 묻지 말자는 캠페인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그런 거 이제 이런 거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싶었는데 아직도 이런 걸 묻거나 하는 그런 곳이 있긴 있군요. 그래서 친척집 안 간 지가 꽤 된다고요? 사실 저희 집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명절 때 사촌들이 다 모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들 뭐 여행을 간다거나 굳이 뭐 추석 때 이렇게 친척집 특히 이제 어른 되고 그러면은 어렸을 때야 뭐 부모님 따라서 가는 건데 어른 되고 그러면은 안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근데 그런 이유 중에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굳이 안 받아도 될 스트레스나 이런 어른들의 오지랖 때문에 불편해서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되게 재미있는 엄청 재미있는 짤을 봤었는데 옛날에 그 조상덕 본 사람들은 이미 다 외국으로 휴가 나가서 없고 조상덕 하나도 못 본 사람들만 음식상에다가 절하고 싸운다고 그 짤이 엄청 유명해져가지고 그 이후로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신청곡은 적재 너나 나나 신청해 주셨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적재 너나 나나였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 사연은 명절 사연 겸 쌉소내 사연입니다. 하고픈 것도 많고 관종기도 충만해 중2병이 절정이었던 제 나이 16. 그때 저는 그림쟁이였고 만화가가 되고픈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DMI지만 주펄님의 고향인 그 사이트에서도 활동했었습니다. 아마 삼류만화 패밀리라는 그 만화 동호회 사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만화 창작 사이트였죠. 같은 학교에 그림을 그리던 친구들이 2-3명 정도 있었습니다. 실력은 모르겠고 의욕은 충만하고 혈기왕성한 마음에, 그리고 중학교 우리 그림쟁이들의 마지막 추억을 위해 부산 코믹 월드 이하 부코의 부스를 신청하게 됩니다. 문제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20년 전 기억이라 가물가물하지만 아마 부코 부스 자리 비용으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 그런 돈은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고 까마득한 액수의 돈이었죠. 저와 친구들 4명이서 고민 끝에 추석 때 어른들께 받는 용돈으로 충당하자라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추석만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친구들의 계획에 저는 동의를 했지만 사실 머릿속으로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왜냐면 그 시절 국룰, 설날, 추석, 세뱃돈과 용돈은 전부 부모님 앞으로 환수 조치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님의 환수 조치가 강압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작 중3 장남의 입장에서 집안 형편이 많이 안 좋으니 작은 용돈이라도 부모님께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지배적이었기에 그냥 드리곤 했더랬죠. 그렇다 보니 차마 저의 재미와 추억을 위해 추석 용돈을 부코 부스 비용으로 다 쓰겠다고 부모님께 말을 하지 못하겠는 겁니다. 너무 착하네. 도대체 중2병이 어디까지 한계 돌파한 건지 K-유교식 가스라이팅인지 모르겠지만 장남으로서 저런 행동은 불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추석을 맞이하고 저는 마지막 루트인 외가댁에서 용돈을 파밍한 후 이 돈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부모님이 외가댁에서 하룻밤 자고 가자라고 말씀하신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추석 용돈을 전부 잃어버렸다라고 뻥을 치기로. 어찌되었건 불효지만 K-유교식 장남은 표리부동마저 금치 못하는 가식쟁이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행여나 제가 돈을 호주머니나 지갑에 넣어두었다가 들키면 그것은 사바세계와의 안녕을 고할 만큼 치욕스러운 북그사를 경험할 것을 잘 알기에 어딘가 숨겨두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고작 떠올린 것이 밤사이에 잘 안 쓰는 이중창 창문틀 사이에 넣어두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저런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외가댁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고 밤에 몰래 일어나서 창문틀에 숨기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이 사연이 명절 사연인 동시에 쌉손의 사연인 것은 예상하신 그 결말입니다. 다음날 오후 집에 가기 전 창문틀을 확인하니 그 사이에 돈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 하면서 애꿎은 창문틀만 자꾸 덜컥덜컥거리면서 10수번을 확인하였습니다. 우거지상이 되어서 누구한테 여기 있는 돈 누가 가져갔냐고 말도 못하고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지만 어디 하소연할 곳 없이 혼자 끙끙대면서 결국 돈의 행방은 찾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고 우짜뜬 부스 비용은 마련했어야 했죠. 시간이 흐르고 부스 비용에 대한 압박감에 결국엔 살아생전 혼자 찾아뵌 적도 없는 할아버지 댁을 1시간 반을 걸려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께 자초지종 설명은 아니더라도 용돈을 부탁드리려고 한 것이었죠. 그런데 참 막상 할아버지 댁에 가니 할아버지는 안 계시고 할머니만 계셨었고 평소 한 번도 혼자 찾아뵙지 않다가 돈 때문에 온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근처에 왔다가 한번 뵈러 왔다고 둘러대고 할아버지를 기다린다는 핑계로 할아버지 댁에 조금 앉아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이제 가보겠다고 말씀드리니 용돈이라고 5만 원을 쥐어주시는데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그 용돈을 받아와 부산 코미골드 부스 비용을 충당하고 어찌저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0년 전 기억이라 조금 가물가물하지만 큰 흐름은 위의 사연 그대로입니다. 참 믿기지 않는 감동 실화에 다사다난했던 명절 플러스 쌉손의 플러스 이불킥 추억을 오랜만에 떠올리며 이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중2병 시절 가장 많이 들었던 자우림의 오렌지 마말라이드 신청드립니다. 추신 잊고 있었지만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추석 용돈의 범인은 외가댁의 같은 방에서 잤던 제 동생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대박입니다, 진짜. 어떻게 돈을 창문 틀에다가 숨길 생각을 했어요? 밖에서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중창 창문 틀이면은 밖에 지나가던 사람이 이거 뭐지? 하고 그냥 꺼내간 거 아님? 아파트면 모르겠지만 주택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동생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게 다 책임감이 강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약속을 했으니까 그거 지키려고. 그리고 또 할아버지 댁에 일면식은 없는 건 아니겠지만 평소 잘 찾아뵙지 않았던 할아버지 댁에 사실 일종의 국어를 하러 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끙끙대고 말도 못하고 괜히 그냥 조금 머무르다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마침 또 할머니가 용돈 주시고 얼마나 불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으면. 아무튼 추억이네요. 20년 전이면. 삼류만화 패밀리 또 출신이시고 참 반가운 사연이었습니다. 신청곡 틀어드리겠습니다. 신청곡이 자우림의 오렌지 마말라이드 듣겠습니다. 자우림의 오렌지 마말라이드였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D.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추석을 앞둔 9월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를 따라 선산에 갔습니다. 할아버지 묘소가 잡초로 뒤덮였다나 뭐라나 1년 내내 창고를 지키던 예초기가 나설 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겨우 6살. 그래서 아버지가 사나운 덤불들을 물리치실 동안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임무를 맡게 되었죠. 불만은 없었습니다. 풀밭에는 보물이 가득했거든요. 방앗개비, 메뚜기, 잠자리, 저는 다리 많은 친구들을 쫓아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발을 멈춘 건 한참 뒤 산 중턱에서 세 갈래 길을 만났을 때였죠. 여기가 어디더라? 갑자기 온 세상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눈앞에 길이 3개나 있는데 돌아가는 길이 어딘지 모르겠더군요. 어딜 보나 똑같이 생긴 나무와 바위들 뿐이었습니다. 슬그머니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같은 자리를 빙빙 돌고 있던 제 귀에 마른 풀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아니었습니다. 제 나이 또래의 여자아이였죠. 아이의 머리는 단순해서 저는 실망하는 것도 있고 멍하니 그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애도 혼자였습니다. 단발머리에 내복 차림. 손에는 반투명한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산에서 웬 내복?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지만 그때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여자아이가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애도 아무런 말이 없었고 우린 서로 쳐다만 보고 있었죠. 어색한 공기를 얼마쯤 마셨을까. 여자아이가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서 하얀 공을 꺼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공? 그건 왜? 의아해하던 제 코에 고소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공인 줄 알았던 하얀 덩어리는 다름 보니 기름이 발린 떡이었습니다.
손가락 자국이 남은 하얀 송편이었죠. 저는 쭈뼛거리며 그걸 받아 쥐었습니다. 그러자 여자아이는 주저하는 기색도 없이 등을 돌리더니 왔던 길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다는 생각이 움찔했지만 어째서일까요? 아까처럼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붙잡는 대신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쪽 길일 거야. 마음속에 이상한 확신이 생겨 있었습니다. 본 적이 있는 듯 없는 듯한 산길을 지나고 얼마 가지 않아 앞쪽에서 모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초기 소리다. 작게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풀과 먼지 그리고 독한 기름 냄새마저 반갑게 느껴지더군요. 위험해 임마! 저리 가라고 손을 저으시는 아버지를 보며 웃는데 문득 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른손에 쥐고 있던 떡이 없어져 있었던 겁니다. 떨어뜨렸나? 언제? 뒤를 돌아봤지만 잔디밭에 흰 점은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코에 손바닥을 대고 킁킁대봤지만 예초기 기름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아무것도 모르겠더군요.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잠시였습니다. 어린아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금방 놓아버리고 마니까요. 저는 다시 방앗개비 사냥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저는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머니의 다리를 베고 누워 선잠에 들던 때였습니다. 나지막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대화를 나누시는 소리였죠. 참 안 됐어요.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잠의 바닷속으로 가라앉던 의식이 순식간에 훅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친척 아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고라고 했습니다. 자기 집 창가에서 놀다가 떨어졌는데 운 나쁘게도 창문 아래에 뾰족한 물건이 놓여 있었다네요. 좋은 일도 아니니 자세한 내용은 적지 않겠습니다. 저는 계속 자는 척을 하며 두 분의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말보다도 긴 한숨들이 이어지다가 문득 선산에 뿌렸대? 시집도 안 갔으니 그래야죠. 거기서라도 어른들이 잘 돌봐주시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선산. 어째서일까요? 그 말을 듣자 뭔가 뜨거운 것이 온몸에 번져갔습니다. 뱃속이 저릿거렸습니다. 잃어버린 하얀 떡 생각이 났습니다. 무서운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아픈 건지 모를 느낌. 우리는 왜 무언가를 잃어버려야 하는 걸까요? 어렸던 저는 그 느낌을 버티지 못하고 도망치듯 잠이 들었죠. 그리고 그날 일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한참 나이를 먹고서야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고 이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사실은 지금도 아리송하기만 합니다. 내가 만난 그 아이가 누구였는지, 정말 있었던 일이긴 한 건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지만 반질반질한 흰 송편을 볼 때면 종종 떠오르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밤 되세요. 신청곡은 언니네 이발관의 산들산들입니다. 언니네 이발관의 산들산들이었습니다. 뭔가 굉장히 신비로운 사연이었네요. 제 다음 사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불혹이 다가오는 펄떡이입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저는 명절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말이죠. 결혼 언제 할 거냐는 잔소리? 아니고요. 조카들의 피규어 지킴이? 아니고요. 저희 집이 큰 집이걸랑요? 바로 어머니의 약 40년 노고에 안쓰러운 마음과 헤아릴 수 없는 마음으로 명절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친할머니께서 살아계셨던 어릴 적에는 잘 몰랐습니다. 남자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전 부치는 어머니 옆에서 그저 맛있다고 한 입 처먹고 혼나도 한 개 또 처먹고 한 대 맞아도 또 처먹었던 적 한 번쯤 있으시죠? 음식 만드는 거 도와주지 못할 망정 냄새 좋다고 음식 만드는 곳에 얼굴 들이밀고 요리조리 만난 거 찾고 댕기고
참 어리석고 철없는 행동이었죠.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를 옆에서 지켜보니 변함없이 차례 음식을 혼자서 만드시고 계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대단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께서 약 30년 동안의 시집살이 그리고 시누이들과의 갈등이 심했었기 때문에 더욱 제 마음이 씁쓸해지더군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80년대의 시집살이는 접시가 날아다니던 음식이 날아다니던 뭐 하나는 맨날 던져서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의 친할머니와 고모들을 원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살아계셨을 때 왜 그렇게 구박하고 시누이 고부간 갈등이 심했었던 건지. 옛날에는 아무래도 아들을 중요시하다 보니 다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지만 명절이 특히 심했다고 해요. 그러한 고생을 겪으신 어머니께서는 마침내 요리사 수준의 요리 실력을 얻게 되었지요. 가족들이나 친척분들이 항상 어머니가 하신 음식들은 맛있다고 해서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큰 집이신 분들 여기 계실 테죠? 추석 음식 만드시는 어머니가 계시다면 한번 안아드리고 예? 사랑한다고 표현도 하고 예? 용돈도 두둑히 넣어드리고 예? 아시겠지요? 음식 만드는데 옆에서 하나씩 집어먹지 마시고 예? 울 어머니들 모두들 힘내시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큰 집은 아니었는데요. 저희 집도 큰어머니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저희 집도 옛날에는 제사도 지내고 명절 때도 이제 음식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큰어머니께서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세요. 그래서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인 거야. 근데 그때는 그냥 며느리가 하는 게 그냥 너무 당연한 시대여가지고 80년대에 그냥 궁시렁궁시렁 드시면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왜 이렇게 막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전 이제 어렸으니까 잘 모르고 그냥 뭐 맛있게 먹기나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그 명절 때 가면은 항상 이제 뭐 차례 지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남자는 남자들끼리 모여, 여자는 또 여자들끼리 모여 방에. 그래서 그 다과를 해. 남자들은 이제 막 술 마시고 음복하고 남은 술 실내 흡연하면서, 그리고 애들은 또 애들끼리 모여서 놀고. 그러다가 어느새 놀다 보면은 고스톱판이 벌어져 있어. 점백. 점당 100원짜리. 뭐 그것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희 집도 아마 할머니 돌아가신 후였던 것 같은데 그 아버지께서 이제 큰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이제 제사 같은 거 다 없애자고 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사가 없어지고 이제 큰엄마 집에서 모이다 보니까 이제 큰엄마가 짱이 됐어요.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가정 예배로 변했어. 이제 큰엄마가 짱이기 때문에 추석 때 이제 그냥 가정 예배로 바뀌고 음식도 그냥 간소하게 떡국 정도. 뭐 산적이나 이런 거 고기 이제 막 동그랑땡 이런 거 안 하고 송편 이런 거 안 하고 이제 뭔가 그냥 간소하게 그냥 바뀌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뭐 다 좋았어요. 네. 근데 그것도 추억이에요. 지금은 친가 쪽으로 이제 모인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 걸 이제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고, 왜냐면은 이제 저도 2세가 생기니까 우리 엄마 아빠 집이 그냥 큰 집이 된 거야, 자동으로. 그래서 그냥 저희 가족만 모여도 이제 몇 명이야. 10명이잖아요. 동생 가족 4명, 저희 가족 4명,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은.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변해서 이제 저의 사촌들은 굉장히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냥 페이스북으로만 간간히 안부를 주고받고.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렸을 때 얘기만 하는 걸로도 그냥 몇 시간이 훌쩍 가는 형들 생각이 참 많이 나네요. 제가 만화를 시작한 것도 사촌 형이 만화 그리는 거 따라 그리면서 시작하면서 한 거였는데 참 형들하고 어렸을 때 놀았던 그 추억이 진짜 깊게 남아 있습니다. 너무 즐거운 기억으로. 자,
신청곡은 익스트림의 More Than Word입니다. 익스트림의 More Than Words였습니다. 이 노래 치고 싶어서 기타 시작하시는 분도 예전에 많았었는데 참 좋네요.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명절 사연이기도 하고 이불킥 사연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저의 친가는 경상북도 어느 산골 마을에 있는 곳입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슬하에 3남 2녀를 두고 계시고 저희 아빠는 그중 가장 맞이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명절에 꼭 친가에서 며칠 밤 지내고 왔는데요.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10여 년 전에 일어났지만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답니다. 저희 친가는 조그만한 거실에 큰 부엌이 하나, 큰 방 하나, 중간 방 하나, 작은 방 하나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제가 15살 정도였고 친척 동생들은 그보다 훨씬 어린 미취학 아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의 부모님은 큰 방을 쓰고 여자들은 중간 크기의 방을, 남자들은 TV가 있는 작은 방을 사용하는 게 일종의 암묵적인 룰이었습니다. 사건은 여자들이 주로 머무는 중간 크기의 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건 당일 저의 짐은 모두 여자들 방인 중간 방에 있었고 뭘 좀 꺼내오려고 그 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문고리가 잠겨져 안 움직이고 문은 헐겁게 닫혀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문고리는 정말 흔하디 흔한 동그란 모양의 잠금 버튼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취학 사촌 동생들이 잠금 장치로 장난을 친 줄 알고 이대로 문이 완전히 닫혀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가겠다는 생각에 문을 벌컥 열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보다 나이가 1살 많은 친척 오빠가 소중한 부위에 조심스럽게 종이컵을 끼우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당시 사태 파악이 안 됐던 저는 시선이 하필 특이점이 있던 종이컵으로 향해버렸고 못 본 척하고 바로 문을 닫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기에 그 오빠가 뭘 하고 있었는지 인지하는데 몇 초 정도 걸렸습니다. 아파하는 오빠의 표정을 보고 나서야 사태 파악이 된 저는 이 미친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틈도 없이 왜 문을 꽉 안 닫아? 라며 소리치고 도망치듯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오빠에게 차라리 사과를 할 걸 정말 미안하네요. 아마 작은엄마 가방에 약이나 보호용품이 있어서 오빠가 그 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우스갯소리로 종종 손주들에게 고추 여물었나 보자 하셨는데 제가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통풍을 위해서였는지는 몰라도 종이컵 밑바닥이 뚫려 있었거든요. 그 후 한동안 이불킥하던 기억이 있네요. 이 자리를 빌려 오빠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너스로 제 남친의 고래 잡은 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예? 잠깐만요. 제 남친은 비교적 늦게 고등학생 시절에 고래잡이를 했습니다. 하필 학기 중이라 학교를 불편하게 다녔더랬죠. 고래 잡은 지 얼마 안 된 날 수학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오늘이 19일이니까 벌떡이 나와서 불어봐. 남친은 차마 고래를 잡았다고 이실직고 하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안절부절 했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께서는 얘가 반항하는구나 생각해서 혼내셨다고 합니다. 혼나는 와중에도 차마 포밍아웃 할 수 없었던 남친은 그저 속으로만 안절부절할 뿐이었죠. 그런데 남친의 사정을 아는 절친이 남친 대신 아우팅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사정을 아신 선생님은 더 이상의 말씀을 아끼시고 본인이 직접 문제를 풀어주셨다고 합니다. 다행인 건 남친 반이 남학생만 있는 반이었다는 겁니다. 합반이 아니라 정말 다행이었죠. 정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고래잡이 이불킥 썰이지 않나요? 합반이었다면 남친의 압승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오빠랑 친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서먹해져서 얘기를 잘 안 하게 됐거든요. 신청곡은 저의 악동 뮤지션 최애곡 고래 부탁드립니다. 진짜 개웃기네 진짜. 악뮤의 고래였습니다. 저는 고래를 언제 잡았냐라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저는 말이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니 그때는 다 하는 분위기였어요.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뭐 하긴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냥 뭐 하고 안 하고 선택하고 자시고가 없이 아예 그냥 하는 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 일단은 어쨌든 수술은 수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모님이 약간 속이고 데려가시는 경우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장난감 사러 가자, 뭐 어디 좋은 데 가자 해놓고서 이제 비뇨기과 데려가서 포경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이제 포경 맛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한다고 소문난 집이 그 당시에도 있었겠죠. 당시에 인터넷은 없었지만 8, 90년대에. 그런데 뭐 잘한다고 소문난 맛집은 나 진짜 들은 얘기인데요. 이거는 그 고추 껍데기가 그 잘 나가는 곱창집처럼 나온다고. 아 진짜 우스갯소리로 들은 얘기예요, 진짜. 아니 진짜. 아니 그리고 이것도 약간 계절 음식처럼 겨울 자꾸 음식점 같이 얘기하면서 이상한데 여름엔 안 해요. 이거 막 덥고 땀나고 그러니까 겨울에 한단 말이에요. 겨울이 또 이제 제철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저도 아마 겨울에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그 수술보다는 그냥 그거 하고 나서 엄마가 사줬던 칼국수 그게 기억이 나. 김치가 겁나 맛있었어. 그냥 그런 것만 기억이 나고요. 그 예전에는 지금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제 종이컵을 대요. 이제 이게 옷에 쓸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종이컵으로 이제 보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게 남자들끼리 얘기하다 보면은 막 허세가 붙어가지고 너는 종이컵으로 했어? 나는 사발면으로 했는데? 그럼 또 너는 그냥 사발면으로 했어? 난 큰 사발로 했는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또 약간 허세 배틀이 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억이 나는 거는 그 실로 이제 꼬매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게 뽑는 실이 있고 녹는 실이 있어요. 그래서 녹는 실은 뭐 그냥 녹아서 없어지나 봐, 실이. 근데 뽑는 실은 이제 한 번 더 가서 이제 실밥을 뽑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뽑을 때는 할 때는 이제 마취하고 해서 아픈 게 없었는데 이제 뽑을 때는 마취를 안 하고 하거든요. 그때는 좀 아팠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게 생생한 걸 보니까 그래도 꽤 큰 일이었나 봅니다. 뽑을 땐 좀 아팠어요. 그리고 좀 수치스러웠어요. 왜냐면은 저기 간호사분들이 다 이제 여자 간호사분이고 의사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좀 어린 마음에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러웠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아무튼 잘 했습니다. 예전에. 예전에는 아무튼 다 하는 거였어요.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방금 올라온 따끈따끈한 사연입니다. 수십 년 전 유행했던 호기심 천국, 스폰지, 엑소시스트 등의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꺼무위키 같은 인터넷 세상이 발달하기 전 우리의 지적 갈증을 충족시켜주던 참으로 유용한 추억의 레가시 미디어였습지요. 주말밤마다 가족끼리 옹기종기 모여 그런 프로그램을 보며 지식을 흡수하던 어린이에게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명절이 참 좋았지요. 학교도 쉬고 먹을 것도 많고 용돈도 받고. 그러던 중 어린 저에게는 번뜩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 머릿속 지식의 별이 빛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로 제사 음식은 조상님이 음복을 하시기 때문에 상에 올리기 전보다 무게가 줄어든다는 사실. 띠용! 여러분은 이 신비로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저런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런 정보를 얻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지식을 뽐내며 어른들의 감탄을 얻어내고 저의 지적 허영을 충족하고자 하는 야망으로 불탔습니다. 너른 전기팬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육전처럼 기름진 저학년 어린이의 욕망. 명절 아침이 밝았고 아침 일찍부터 제사상 준비로 바빴습니다. 저는 상을 차리는 아버지 옆에 저울을 들고 달려가 조상님이 진짜 음식을 드시는지 알아봐야 한다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 없었겠지요. 평소에는 귀한 막내딸이 갖은 예병을 해도 다 들어주시던 아버지지만 조상님 앞에서 하는 야랄 브레이킹은 좀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신랑이를 하는 저를 보시더니 하라는 대로 해줘라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큰 어르신이니 다들 들을 수밖에 없었죠. 사실 저희 집은 딸이 몹시 귀합니다. 위로 5대의 친척까지 전부 아들뿐이라 여성 자손은 제가 유일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마저 역시 내 대해서도 손녀는 못 보는 것인가 라고 하시다가 늦둥이로 생긴 제가 딸이라는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시며 어머니를 크게 칭찬하시고 미리 이름까지 지어두고 기다리시다가 제가 태어나기 직전에 돌아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런 떼쟁이로 컸지요. 결국 그날 제사는 상에 올리기 전에 음식 무게를 모두 재고 젓가락을 옮길 때마다 다시 무게를 재고 제가 그걸 기록하는 괴상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무게가 진짜 줄어들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따뜻한 음식을 올려놓으면 시간이 지나며 수증기로 수분이 증발해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지만. 할머니는 상 앞에 앉아서 그렇게 귀여워하던 손녀딸이 당신 옷이나 궁금해서 저런 거니 즐겁게 상차림 받으시라 말씀을 드렸고 저는 제사 직후 진실의 방으로 끌려가 엄마와 큰오빠에게 무진장 혼났습니다. 하지만 상여자 득! 당당함. 그리고 수십 년 후 이런 훌륭한 유교거리였던 저는 이런저런 사정을 계기로 세례를 받아 가톨릭 신자가 되어 희대의 배신맨이 된 것이 사건의 황망한 후일담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세례를 받으신 걸 아시고 우리 딸이 내 제사상 무게는 안 재게 됐으니 참 다행이다 라고 안도하셨답니다. 곧 영명축일인데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기쁘고 사이좋은 명절 되시길 바라며 퀸의 굿 컴퍼니 신청합니다. 그럼 모두 해피 추석! 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겁나 웃기고 글 너무 잘 쓰시네요. 감사합니다. 신청곡 틀어드리겠습니다. 퀸의 굿 컴퍼니였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명절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정말 뭔가 찡해지기도 하고 유쾌하기도 하고 웃기고 재미있는 사연이 많았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1시간은 저번에 예고해드린 쌉손의 사연으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쌉손의 사연, 인생에서 여러 가지 나의 잘못이나 아니면 타인의 악의로 인해서 손해본 사연들을 모아봤습니다. 상당히 많이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자, 하나하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쌉손의 사연입니다. 작년 저희 회사 직원 행복 이벤트에 당첨돼서 밀키트를 받았는데요. 맛있게 먹고 잊고 있다가 올해가 되어서 또 이벤트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배송된 밀키트를 사진 찍어서 담당자한테 인증을 했어야 했더라고요. 메일이 왔었는데 제가 안 읽었습니다. 미인증 시 1년 동안 참여 불가라서 올해 이벤트들 싹 다 참여를 못하게 됐습니다. 동기들이 미인증한 사람 너밖에 없다고 놀리고 있고 성추행으로 징계받은 사람은 5년 동안 참여 불가라서 저는 0.2 성추행범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1년 참여 불가니까 성추행은 5년 참여 불가지만 0.2 성추행범 손에 개손해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인증 하나 안 해가지고 1년 동안 모든 이벤트 참여 못하는 거 진짜 너무 손해인데요. 진짜 응모도 못하네. 짧고 굵은 사연이었습니다. 자, 다음 쌉손의 사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의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초딩 시절이었습니다. 더운 여름날 난이도가 꽤 높았던 초딩인 저는 사촌 동생이 있는 이모 집으로 놀러 갔더랬죠. TV에서 풀장에 노는 애들을 보며 이모를 졸라서 물놀이 하고 싶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모는 대충 사촌 동생이랑 각자 빨간 다라이에 물 받아서 바디워시로 거품을 풀어주고 거품 꺼질 때까지만 놀아라 했습죠. 빨개 벗고 거품놀이하고 난리치니까 당연히 높이가 낮은 빨간 다라이에서 물과 거품이 넘쳐 하수구로 흘렀고 얌전하게 거품 보며 우와만 하는 사촌보다는 당연히 제 빨간 다라이의 거품은 눈에 띄게 사라져갔습니다. 두려웠던 저는 거품이 흐르는 쪽으로 눈알을 굴렸고 결국 특단의 조치를 하고 맙니다. 하수구로 모인 거품을 양손으로 걷어 다시 제 빨간 다라이로 더해 넣었죠. 그리고 5분 정도 지났을까요? 제 다라이엔 물 위로 무언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 알 수 없는 이물질들, 그 전에 먹었던 육개장 컵라면 찌꺼기들. 결국 이모에게 발각되었고 등짝 한 대와 함께 거품놀이에서 강제 철거당한 후 뜨거운 선풍기 바람과 함께 얌전히 우아만 하는 빨간 다라이의 사촌동생만 바라보았습니다. 신청곡은 현아의 버블팝입니다. 자, 같은 분의 두 번째 사연. 저는 난이도가 높고 관종인 초딩이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저희 집에선 초딩 방학마다 성당에서 주최하는 성경학교에 참석시켰는데요. 제가 저학년 초딩쯤 여름 성경학교였나요? 여튼 성경 수업과 몇 가지 액티비티 중 같이 참가한 애들을 모아서 찬송가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연주회 참석할 사람 저요! 하며 또 저는 나댔고 무슨 악기 하고 싶냐 해서 저는 피아노를 칠 줄 알았는데 평범한 건 또 하기 싫어가지고 그 많은 악기 중 할 줄도 모르면서 나무로 된 큰 사이즈의 실로폰을 선택했습니다. 선생님이 이건 어려우니까 고학년 초딩한테 주자며 저에겐 할 줄 아는 멜로디언을 해보자고 했고 저는 그 기회를 발로 차고 실로폰 할 줄 안다고 곧 들킬 구라를 쳤죠. 결국 연주 1시간 만에 저는 실로폰에서 강퇴당했고 이미 세팅이 된 멜로디언 포지션에 끼지 못한 저는 연주의 가장 사이드에서 캐스터네츠만 두드리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신청곡은 주연배우 백두산의 주연배우입니다. 나대다가 둘 다 약간 나대다가 손해를 보셨군요. 캐스터네츠일 줄 알았다고 지금 채팅창에서 이건 예상했다. 이런 슈퍼 초딩 관종 금쪽이다 라는 채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청곡이 이제 짧은 사연 2개라서 하나를 정해서 틀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아의 버블팝을 들을까요? 아니면 백두산의 주연배우를 들을까요? 채팅창에서 골라주시면 제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걸 들까요? 버블팝. 버블팝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버블팝으로 가겠습니다. 현아의 버블팝이었습니다. 버블팝도 13년 된 노래군요.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자, 다음 쌉손의 사연입니다. 몇 달 전 칸예 웨스트가 한국에 온다는 소식이 알려졌었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 중 한 명인 칸예 웨스트가 한국에서 공연을 한다는 소식에 정말 설렜습니다. 최애 아티스트가 한국에 오는데 당연히 공연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저는 공연에 갈지 말지 엄청난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에 오는 이유가 새 앨범 홍보를 위한 리스닝 파티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칸예가 보통 리스닝 파티를 하면 얼굴 전체를 덮는 마스크를 쓰고 마이크는 들지도 않고 새로 나온 노래들을 틀어놓고 빵댕이만 흔들다 끝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리스닝 파티를 위한 새 앨범도 아쉬운 편이어서 제대로 다 듣지도 않았거든요. 게다가 여러 기행들로 유명한 칸예는 이전에도 공연을 여러 차례 돌발 취소한 역사들도 있기에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진짜 공연을 할지 확신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핑계들을 생각해낸 저는 끝내 공연에 가지 않기로 결심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공연 당일날 시간이 되었고 저는 방구석에서라도 커뮤니티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역시나 칸예가 1시간 넘게 지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역시는 역시구나. 우리 집 에어컨 참 시원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칸예가 리스닝 파티가 끝나고 마스크를 벗고 마이크를 쥔 채로 무대에 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칸예가 50곡이 넘는 자신의 히트곡 메들리를 라이브로 1시간 반 동안 공연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저는 최애 아티스트의 역대급 공연을 눈앞에서 볼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엄청난 쌉손해를 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어느새 칸예가 한국에서 소고기도 먹고 장아찌도 먹고 블루베리 주스도 마시다가 떠난 지 일주일도 넘은 지금까지도 이 일만 생각하면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워지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칸예 웨스트 딱히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신포도네요. 미친 신포도맨이네요. 신칸예맨. 마지막으로 펄밤에서라도 회원들님과 리스닝 파티를 즐길 수 있게 신청곡은 칸예 웨스트의 고스트 타운으로 하겠습니다. 미친 신포도맨님의 신청곡 고스트 타운 듣겠습니다. 칸예 웨스트의 고스트 타운이었습니다. 이거 가사가 해석된 버전이 있는데 가사가 진짜 좋네요. 나중에 한번 자막으로 한번 보시죠. 되게 좋은 노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그럼 못 들었다는 거죠? 못 가서. 아이 죄송합니다. 이것도 못 들은 거죠? 다음에 오겠지 뭐. 또 오겠지 뭐. 근데 이제 칸예 안 좋아한다면서요? 자,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쪼팔린. 저와 친구의 동반 쌉손의 사연입니다. 고등학교 동창 친구와 저는 주식을 서로 추천해주고 추천받기도 하면서 서로 우정이 돈독해지기도 하고 서로에게 사리를 느끼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친구는 제게 우성 아이비라는 회사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도 모른 채 그저 대박 난다는 이유로 친구와 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꼬라박았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저의 주식 계좌에 빨간 수익금이 떠서 친구가 사랑스러워 보인 순간도 있었지만 그 행복도 잠시. 느닷없이 시원한 블루 오션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각종 악재가 물밀듯이 덮쳐와서 전 순식간에
전 순간적으로 불안한 마음에 마이너스 20%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나오자고 제안했지만 친구는 야수의 심장으로 버티겠다며 까불었습니다. 마이너스 20%가 마이너스 30%가 될 쯤 난 먼저 탈출하겠다 선언하고 주저없이 뛰쳐나왔고 친구는 그런 저를 조롱했습니다. 바보 같다. 새가슴이다. 사춘기 소녀냐. 얼마나 놀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손절하고 정확히 5일 뒤 우성 아이비는 상장 폐지가 되었고 친구의 800만 원은 삼겹살집 1인분 가격인 14,000원이 되었습니다. 전 그 뒤로 우울해하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우성요 우성봐요 뭐든지 이끄서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친구는 어차피 상폐됐으니 아이비라도 보여달라며 회사 게시판에 문의글을 올리고 있답니다. 우성 아이비인데 상폐됐으니 아이비라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친구의 아픔은 저의 기쁨이네요. 우울하고 슬플 때 우성 아이비를 떠올리면 괜시리 웃음이 납니다. 힘들 때 웃어야 인류의 친구야. 너도 나도 웃으면서 살자. 신청곡은 유리상자의 웃어요입니다. 유리상자의 웃어요였습니다. 자, 뭐 또 요즘은 주식 하시는지요? 요즘은 국내 주식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보고 하면은 그냥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데 안 오르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은. 근데 미국은 모르는데 오르잖아요. 어차피 둘 다 모르고 하는 거라면 모르는 곳에 넣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사실을 드디어 사람들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미국에 한번 넣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다음 쌉손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첫 기억인데요. 보통 형제 자매는 손 윗사람이 더 수에 대한 개념을 빨리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생이 5,000원과 본인의 1,000원을 바꿔치기 하는 못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아주 똘똘했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수의 대소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빨리 배웠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오빠의 마수에도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저와 나눠 먹으라고 뻥튀기 하나를 할머니에게 받았습니다. 오빠는 저에게 뻥튀기를 들고 와서 반으로 가르더니 더 작은 조각을 또 가르고는 이건 2조각이고 내 거는 1조각이니까 네 거가 더 많은 거야 라고 했더랬죠. 저는 똘똘하니까 당연히 2조각이 더 이득이라 생각해서 아주 만족하며 뻥튀기를 먹었습니다. 네, 면적에 대한 개념은 없었던 것이죠. 오빠는 영악하게도 작은 조각을 2개로 갈라 저에게 양보하는 척 지는 더 큰 조각을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쌉손은 아니지만 원래 내가 콩 2조각을 가져도 형제 자매 입에 콩 1조각이 들어가는 게 싫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이 기억은 배신감을 느꼈던 첫 기억이라 더 오래 남는 것 같네요. 뭐 더 큰 이유로는 오빠의 돼지 저금통에서 몰래 500원씩 뺏어 썼으므로 결과적으로 오빠가 쌉손해이긴 합니다.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으니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래서 잘해줘야 되나 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에겐 추웠던 작년 겨울 세상에서 가장 따뜻함을 준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한 친형과 형수에게 온 큰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궁금했던지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빨리 나온 작은 존재는 형네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새로운 행복을 이어주는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조카가 태어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귀엽지 않냐, 이쁘지 않냐라고 물어보곤 했는데 그럴 때면 전 귀엽기보단 사랑스러워요 라고 했습니다. 사랑.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애정의 끝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을까요?
조카는 저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이런 따뜻한 사연이 왜 쌉손의 사연일까 싶은데요. 그럼 이제 쌉손의 사연 들어갑니다. 아직 돌이 지나지 않은 조카는 모든 표현 방식이 하나였습니다. 배가 고파도 울고, 졸려도 울고, 이유 모를 불만이 생겨도 울고, 그저 우는 것만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의사표현 방식이었는데 또 다른 한 가지의 표현 방식이 생겼습니다. 바로 안아달라는 것. 조카는 본인이 안기고 싶으면 작은 팔을 활짝 벌려 안아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엽던지. 앞에서 손뼉을 치며 팔을 벌리면 얼굴을 한번 확인하곤 본인이 안기고 싶다 싶으면 자기 팔을 활짝 벌려 당장 안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조카를 만나면 손뼉을 치며 사랑 테스트를 하곤 했습니다. 돌아가며 앞에서 손뼉을 치고 팔을 벌리면 할머니는 당연히 팔을 활짝 열며 통과, 할아버지도 통과하여 안아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삼촌 차례. 헌데 이놈이! 삼촌은 아무리 손뼉을 쳐도 얼굴 한번 보고선 새침한 표정으로 고개를 휙 돌리며 안 안아줍니다. 얼마나 섭섭하던지. 내가 해준 게 얼만데. 근데 더 섭섭한 건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형네 부부 사정으로 할머니 집에서 자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출근하는 시간보다 2시간 더 빨리 일어나서 조카랑 놀아주었고 산책을 좋아하기에 아침부터 산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산책 도중에 배가 아파서 잠시 엄마가 일하는 곳에 들리게 되었는데 일을 보고 나와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니 엄마 왈. 길에 지나가는 아저씨가 조카를 보고 귀여워서 한번 안아보자고 팔을 벌렸답니다. 그러자 조카는 망설임도 없이 난생 처음 보는 아저씨의 포근한 품에 안겼다는 게 아닙니까? 이런 배신자를 봤나. 태어났을 때부터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 사다 주던 삼촌은 안아주지도 않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값싼 애정을 주던 아저씨는 안아주다니 이게 안 섭섭하고 백입니까? 이게 쌉손해지. 그러곤 병원에 잠시 들렀는데 저한테 안겨있다가 여간호사님이 오라니까 바로 팔을 벌리면서 가더군요. 그래서 다시 저한테 오라고 손뼉을 열심히 치니 얼굴 한번 보고 고개를 돌리더랍니다. 조카는 언제쯤 저에게 본인의 의지를 담아 안아줄까요? 이 정도면 쌉손해 아닌가요? 그래도 전 조카를 사랑합니다. 세상에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말라지만 사랑 앞에 손해 좀 보면 어떻습니까? 삼촌의 사랑이, 가족의 사랑이 조카가 주는 사랑과 균형이 맞지 않아도 그 사랑을 야금야금 먹고 건강하면 그만입니다. 너무 길어 사연이 구구절절 뒤에 계속 있는데 아무튼 조카가 안 안아줘서 쌉손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거 사연 올려보겠다고 카페 게시글이 카페 글 바로 적었다가 4,000자 넘었다고 경고문 뜨더니 글이 날아가더군요. 그래서 다시 적었습니다. 쌉손해 글 쓰다가 쌉손해 맞음 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뒤에는 이제 조카의 행복을 빌어주는 글인데요. 그냥 다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진짜 빌어주는 삼촌인 것은 조카가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신청곡은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였습니다. 아, 사연마저 스킵이 당해서 쌉손해 보셨다고요? 아니 몇 중 쌉손해지?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였습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을 표현한 곡이죠. 자, 다음 쌉손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맨들맨들 펄디. 때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저희 학교 동아리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외부기관 전문가분이 오셔서 우리 동아리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의례 그렇듯 학생들은 얌전하게 강연을 들었고 강연 내용에 큰 흥미를 못 느낀 저와 친구들은 교실 뒷자리에서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딴짓을 하면서 강의를 경청했더랬죠. 어느덧 강연 막바지가 되고 전문가분께서는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례 그렇듯
퀴즈에는 상품이 걸렸고 그건 남고생들의 피를 끓어오르게 하는 문화상품권이었습니다. 3만 원 정도 했었던 그 문화상품권이 자태를 드러낸 순간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저건 나의 것이야. 마치 절대반지를 본 골룸처럼 문화상품권에 홀린 저는 입맛을 다셨습니다. 저걸 타면 바로 집에 달려가 스팀에서 게임을 지를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조용히 있던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모두들 눈빛이 바뀌었고 퀴즈를 시작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퀴즈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꽤 어려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몇 명의 오답자가 발생하고 저 역시도 꽤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에 문득 기억이 팍 나더랍니다.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정답을 외쳤습니다. 손을 든 학생들 중 전문가분에게 지목당한 학생이 답을 말하는 시스템이었지만 제가 정답을 알고 있다는 걸 어필해야 저를 택해 주실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제가 정답을 외치며 손을 들자 그간 가만히 있던 한 학생이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손을 들 땐 가만히 계시던 전문가분은 즉시 그 녀석을 지목하셨고 제가 외친 것과 정확히 똑같은 답을 말하고선 3만 원을 타갔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식힐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분명 제가 정답을 말하기 전까지 저 녀석은 답을 몰랐었습니다. 심지어는 한 번 도전했다가 틀리기까지 했고요. 저는 분노에 찬 눈으로 그 녀석을 노려보았습니다. 제 옆자리에 있는 친구들도 당황하며 야, 네가 먼저 맞춘 거 아니야? 왜 제가 받아? 하며 웅성거렸고 한 친구는 선생님 얘가 먼저 말했는데요? 라고 외치며 항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칼 같으셨던 전문가분은 싹 무시하시고 강연의 마무리 멘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저희도 따라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체격이 작은 저보다도 더 왜소했던 그 녀석은 정말 공부만 하던 아이였기에 저는 강연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그 녀석의 센터를 까서 3만 원을 토해내게 할까 하고도 생각했습니다. 우린 말도 안 해본 사이라 죄책감도 덜할 것 같았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그러나 그것도 잠시. 저는 이내 그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혐오와 폭력은 또 다른 혐오와 폭력을 낳을 뿐이란 걸 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고작 3만 원으로 학교 폭력범이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저는 평소 일진과는 거리가 먼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너그럽게 그 녀석의 죄를 용서하기로 합니다. 가히 대인배의 주펄림을 따르는 대인국 국민다운 면모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눈앞에서 빼앗긴 3만 원은 분명한 쌉손해였지만 제 마음만은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래대로라면 제 것이어야 할 3만 원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종종 학교에서 그 녀석을 마주칠 때마다 친구들과 내 3만 원 내놓으라고 들릴락말락하게 야유하긴 했지만 이악 물고 모른 척한 건지 아니면 정말 못 들었던 건지 3만 원을 돌려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그 녀석은 돈이 생겨서 좋고 저는 용서를 실천하는 대인배가 되었으니 좋은 게 좋은 거지요. 펄떡이 여러분, 용서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신체적, 정신적 위해나 3만 원 이상의 금전적 피해가 아니라면 때론 상대를 너그럽게 용서해보는 건 어떨까요? 용서란 진정한 강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랍니다. 용서 안 한 것 같은데 아직도? 라디오에 사연 쓸 정도면 용서 안 한 거 아닌가? 용서 못 한 것 같은데 아직? 사연에 맞는 신청곡을 못 찾았네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디피아리안의 Scaredy Cat 신청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지금 채팅창에서 개쌉소인배라고 하남자 사연으로 갔어야 한다고. 아, 그러네요. 소인배 특 교훈 주려고 함이라고. 다 의도하신 거죠? 이런 거? 자, 신청곡 틀어드리겠습니다. 디피아리안의 Scaredy Cat 이었습니다. 노래가 엄청 좋은데요? 처음 듣는 노래인데 진짜 좋네요. 자, 다음 쌉손의 사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 5개월 차 헬청자입니다.
슬슬 운동의 재미와 관심이 붙고 나서 단백질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단백질 보충제를 구매하려 마음을 먹었습니다. 보충제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 커뮤니티나 유튜브를 찾은 결과 옵티멈 플래티넘 하이드로웨이라는 프로틴이 1티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kg도 안 되는 녀석이 10만원대고 특가로 해도 7, 8만원은 하는 녀석이더군요. 참고로 동일 킬로그램 대비 다른 프로틴보다 3배 정도 비쌉니다. 아무튼 헬청자 주제의 비싼 프로틴, 당시 가격 11만원. 너무 비싼 프로틴인가 싶어 가성비 좋은 프로틴을 구매해서 먹고 있었습니다. 점차 운동에 관심과 흥미가 생기고 욕심이 점점 더 생기는 시기를 겪는 중고거래 앱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한창 프로틴을 싸게 사려고 두세 개의 중고 앱에 키워드로 등록을 했는데 앞서 말한 옵티멈 플래티넘 하이드로웨이라는 친구가 단돈 5만원에 올라왔더라고요. 그것도 미개봉 상품이요. 그때도 땡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긴 했지만 프로틴을 반도 안 먹은 상태라 이런 기회가 또 올 거라 생각하며 그냥 참았습니다. 하지만 프로틴 키워드 알림은 계속 와도 5만원이라는 가격은 나오지 않았고 저의 프로틴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프로틴이 비워지는 것을 볼 때마다 5만원이라는 가격은 제 머릿속에서 더욱더 뚜렷해졌습니다. 한 스쿱을 풀 때마다 그냥 그때 살걸! 이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프로틴통의 바닥이 보이자 저는 키워드 알림이 올 때마다 판매자분께 5만원은 안 되냐는 5만원 무새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5만원에 올린 분 있다고요. 그러면 판매자분은 어떻게 그 가격에 파냐고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거나 일십하십니다. 판매자분께 무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도 저는 여전히 5만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냥 그때 살걸 따흑! 여러분 잊지 마세요. 떠난 시간과 애인, 프로틴 가격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채팅창에 오늘 소인배 사연 특집이냐고, 쌉소네 사연 특집 아니었냐고 지금. 그때는 또 그 심포도 대작전으로 유통기한 지났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 프로틴이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진 않죠? 지났겠지 뭐. 아니면 얼마 안 남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뭐. 자, 오늘의 마지막 쌉소네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님. 제가 홍대에 놀러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방에 살았고 막 20살이 되었을 때였는데요. 서울에 놀러와서 놀다가 다시 집으로 내려가려는 날이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서울에 놀러와서 놀다가 다시 집으로 내려가려는 날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주변을 구경하며 다니다가 통신사 매장에서 필름을 바꿔준다고 하여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평소라면 들어가지도 않았을 텐데 필름이 깨져 있어서 마침 교환할 생각이 있었거든요. 직원들은 저와 친구들을 한 명씩 붙잡고 흩어져서 테이블에 따로 앉았습니다. 필름 바꿔준다 어쩐다면서 말을 이어가는데 제가 하필 그 통신사의 이용 고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엄청난 혜택이 있다면서 영업을 시작하더라고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보통 2년 휴대폰을 쓰면 교체를 한다. 그때 새 휴대폰을 구매하면 너무 비싸다. 하지만 현재 나온 프로모션은 새 휴대폰으로 교체하면 3년 할부에 2년 약정을 하고 2년이 지나 휴대폰 변경 시 남은 할부금을 재준다. 현재 쓰는 휴대폰 약정 위약금은 매장에서 지원을 해준다. 중간에 농담을 섞고 부모님이 지원해주는 휴대폰 요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 프로모션을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조심스럽게 괜찮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진짜 이해가 안 된다면서 너무 무관하게 말을 하기도 해서 좀 무서웠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어버버버 하고 있을 때이기도 하고 새 휴대폰을 어쨌든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어쨌든 좋은 거겠지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필름 교체해 준다며 제 휴대폰을 가져가서 안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박차고 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자연스럽게 새 휴대폰을 구매하기로 대화가 넘어갔고 갑자기 새 폰을 보여주며 자, 개봉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 싶지만 너무 어렸던 전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래도 물고 싶어서 그냥 안 하면 안 될까요? 했는데 갑자기 표정이 돌변하더니 아, 고객님 이미 정보를 옮기고 있어서요. 지금은 곤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눈빛을 보냈지만 친구들도 흩어져서 이야기 중이라 제 쪽을 전혀 안 보더라고요. 서울이라 낯설기도 하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쫄아 있었던 터라 마음속으로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새 폰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의아해했지만 제가 또 센 척하느라 당황해서 구매했다고 말도 못했습니다. 정말 하여자죠? 매장을 나올 때 보니 제 또래 여자들이 다들 그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제 모습이 어땠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눈 뜨고 코 베었구만. 저는 원래 쓰던 폰은 돌려받지 못했고요. 받은 거라곤 위약금 지원금 6만 원 정도였어요. 다음 달 통장에서는 새 폰 3년 할부금 플러스 뺏긴 폰 2년 남은 할부금 플러스 요금제 금액이 나가는 걸 보면서 화가 들끓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남은 새 휴대폰 1년 할부금은 없애주는 것만큼은 맞겠지? 라고 생각하고 지식인의 질문도 해봤는데 그것도 새 휴대폰을 그 매장에서 바꿔야 하고 쓰던 폰을 회수하면서 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멀쩡한 휴대폰을 그 매장에 바치고 새 휴대폰을 샀습니다. 5기로 4년 썼습니다. 고장나기 전까지요. 그 상황이 당황스럽고 무서우면서 거절도 못한 제가 한심하고 부끄러웠던 터라 어디 가서 말도 못했네요. 휴대폰 요금도 제 통장으로 돌려서 알바하면서 갚아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에 강유미님 채널에서 폰팔 ASMR이 올라왔을 때 PTSD가 느껴지더라고요. 은근히 충격이었나 봅니다. 제 인생 최고 멍청한 소비라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바보 같아 화가 나네요. 노래는 원 오케이 락의 레니게이드 시청합니다. 아이고 당해버렸어. 이거 시골지 서울지야 이거. 이런 거 당하는 사람들 많죠. 저도 예전에 재수할 때였나? 아니야. 고3 면접 보고 대학교 면접 보고 집에 돌아갔는데 어떤 누나가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얘기 좀 하자고 해가지고 갔다가 무슨 이상한 학습지 같은 거 결제를 하고 왔네. 들여다보지도 않는 거? 아 진짜 그게 약간 관상 보고 접근하는 것 같기도 함. 얘는 되겠다 싶은 약간 좀 어리버리하고 약간 좀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는 애들한테 접근하는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근데 사연자분께서는 액정 깨진 거 갈아준다고 해서 본인 제 발로 들어가셨구나. 제 발로 그냥 사자 굴에 그냥 악어 입에다가 잡숴 줍쇼 하고 그냥 들어가셨구나. 그래도 참 안타깝네요. 참 그때 이상한 얘기할 때 그냥 싫어요라고 했어야 됐는데 싫어요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 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곡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명절 사연하고 쌉손의 사연까지 읽어봤고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쌉손의 사연은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읽어드릴게요. 그 카페에 여기 위에 오늘은 위에 여기 주소가 있는데요. 여기 주소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사연과 게시판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사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쌉손의 사연 말고도 여러 가지 카테고리의 사연이 있으니까요. 그 사연들 뭐 있었죠? 망한 사랑 사연, 안 망한 사랑 사연, 하남자 하여자 사연, 그리고 괴인 사연, 본인 주변에 있는 괴인들, 이불킥 사연 등등등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으니까요. 그 카테고리도 써주시고 그 사연을 써주시면 제가 엄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였고요. 즐거운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하게 보이는 라디오로 해봤는데 어떠셨는지요? 괜찮으면 앞으로도 계속 보이는 라디오로 해볼까요? 아니면은 그냥 예전처럼 할까요? 뭐 의견 주시면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오면 또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이 좋다고요? 그렇군요. 뭐가 좋지? 나는 코도 못 파는데. 자, 아무튼 즐거운 추석 되시고 저는 마지막 곡 틀어드리면서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제가 선곡을 하겠습니다. 추석이니까요. 보름달이 생각이 나네요. 달 하니까 달에 관련된 노래 하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곡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 스티비 원더의 문 블루 틀어드리면서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